세상에는 딱히 좋거나 나쁜 것이 없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남자의 책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겨울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겨울이 너무 싫습니다. 추워진 만큼 아침에 일어나기도 너무 싫고, 그만큼 출근하기도 싫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그 생각에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죠. 해야 되긴 해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출근도 하기 싫은 직장에서 고민은 없으신가요? 저는 가끔씩 정말 퇴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근데 뭐 이직 이런 건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긴 한데, 주변에도 이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 직장에서 아니면 직장 내에서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힘들 땐 그만둬도 괜찮아 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만 보면 약간 퇴사를 장려하는 책 같은데, 뭐 읽어보니까 퇴사를 장려한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이제 출근했을 때 아니면 회사를 다닐 때 어떤 마음가짐 아니면 뭐 명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번에 이 책 읽으면서 그런 고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고 출근을 안 했습니다. 미디어 관련 중견기업 과장 2년차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30에 갓 넘긴 지금도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서너 달 전부터 이상해졌습니다. 매일매일 온몸에 힘이 없고 늘 피곤합니다. 또한 전과 다르게 일도 흥미가 떨어집니다. 허기를 자주 느끼다 보니 가끔 폭식을 하기도 합니다. 업무에서 안 하던 실수도 저지르고 집중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려고 화장대 앞에 앉았는데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회사 가기 싫다는 외침이 제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워 마음을 다잡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본부장님께 문자를 했습니다. 거짓말로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했습니다. 결근한 제가 너무 한심하고 창피하게 느껴집니다. 저 왜 이러는 걸까요? 빨리 가는 것보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고 자부할수록 허무함도 커집니다. 저 역시 회사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일밖에 몰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샤워를 하면서부터 그날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미팅에 필요한 자료들을 내가 출력해 두었나? 재무팀도 한 명 불렀어야 했던 것 아닌가? 오후에 있을 매니저 간담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 그러다 보니 샤워를 하다가도 뭔가 떠오르면 잊어버리기 전에 물 묻은 손으로 휴대전화에 메모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출근 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퇴근을 해도 퇴근하지 못했죠. 머릿속은 온통 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했던 영업점은 밤 늦게까지 운영되었던 터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퇴근 후에도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 정도 일하다 보니 어느 순간 회의감이 밀려오더군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지? 이렇게 사는 게 나를 위한 삶인가, 회사를 위한 삶인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가족과의 행복이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가지며 여유 있는 삶을 즐기고 싶은데 그러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족과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지금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주객이 전도된 꼴이었습니다.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회사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고, 가족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가족과의 행복한 현재를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어리지만 크고 나면 아빠인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글픔과 아쉬움이 밀려왔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지금의 행복에 집중하자. 그때부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조건 회사 일을 우선에 두던 습관을 바꾸고 일과 가족 일이 겹치면 가족 일을 우선에 두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미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 해도 회사에 큰일은 생기지 않더군요. 요즘 우리 사회는 워라밸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무조건 5대5로 맞추는 것이 워라밸을 지켜나가는 것일까요? 저는 자신의 삶과 일의 황금 비율이 8대2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 삶 자체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일도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의미가 있지, 일로서만 남는다면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의욕적으로 업무에 몰입하던 사람이 갑자기 극도의 신체적, 심리적 무기력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성취감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사람, 오로지 목표에만 집중하는 사람,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남과의 경쟁을 당연시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온 우리들의 또 다른 슬픈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느끼는 무기력감과 허무함이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두면 잘 낫지 않는 감기처럼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우선 현재 기분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일에만 몰두해온 많은 직장인이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나만 왜 이럴까 하는 마음을 접고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라 당황할 수도 있지만 그 감정 역시 정상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무기력해서 출근하기 어렵다고는 솔직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이럴 때는 차라리 상대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른 이에게 피해가 없다면 말이죠. 일단 힘든 내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은 진정한 내 삶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갔다면 이제는 내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잠시 쉬다 가도록 스스로에게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허락해야 멈출 수 있고 스스로 멈춰야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허락 없이는 스스로 편안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나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허락을 구하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허락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살펴보세요. 무엇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 세상을 살며 궁극적으로 찾고 싶은 삶의 의미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일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지금 매달리는 일이 삶의 의미와 같은 방향에 있는지 검토해보는 겁니다. 아들러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3가지 인생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의 과제, 친구의 과제, 사랑의 과제입니다. 일의 과제는 3가지 인생의 행복 과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언젠가 유행했던 TV 광고 카피가 떠오르네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저는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당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라. 퇴근 후에도 머릿속은 회사 일로 꽉 차 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고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빡세게 일합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집니다. 동료들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전시를 보러 가거나 영화와 공연도 보러 가죠. 다들 회사를 벗어나 꿀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저는 동료들과 다르게 보냅니다. 밀린 업무를 해야 할 것 같고 다음 프로젝트의 자료를 모아야 할 것 같아 회사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저 혼자만 말입니다.
혼자 사무실에 있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나도 동료들처럼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막상 밖으로 나가면 어디에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슴만 답답해지더군요. 차라리 회사에서 서류 정리나 하자.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하는 생각으로 회사를 지키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퇴근 후에도 머릿속은 온통 회사 일로 가득합니다. 그날 마치지 못한 일이 자꾸 떠올라 계속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밥을 먹는 순간에도 아이들과 놀아주는 순간에도 회사 일 생각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돌볼 때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 제 모습에 아내는 짜증을 내며 대충 할 거면 씻고 가서 잠이나 먼저 자라고 하네요. 도대체 전 왜 이러는 걸까요? 업무의 불안감에 꼬리 자르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도 푹 쉬지 못하고 회사 일을 놓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군요.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열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열정이 지나쳐 자신을 힘들게 하면 곤란합니다. 일보다는 결국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은 일일 뿐이지 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까요? 일을 잠시라도 손에 놓으면 무엇인가 잘못될 것 같고 불안한가요? 일을 하지 않을 때 안정감을 느끼기보다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끼나요? 주어진 재충전의 시간에도 밀린 업무를 하고 다음 프로젝트의 자료들을 모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이는 업무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불안감이 잠시라도 일과 멀어지지 않도록 강박관념을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감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내지 못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좌절감, 성공적인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해 회사에서의 입지가 약해질 것 같은 두려움, 항상 동료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조바심,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유가 불안한 마음 때문이라면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불안함은 그 끝이 없습니다. 지금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하더라도 불안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불안감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불안감은 번식력이 강해서 쉽게 다른 불안감을 낳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불안감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이 불안감이 어디서 온 것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일 수도 있고 동료와의 경쟁심에서 오는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노력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실력이 들통날 것 같은 공포감에서 오는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의 정체는 나만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솔직한 자신과 만나보세요. 내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지 끈기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봐야 합니다. 다음은 불안감으로 떠오르는 좋지 않은 상황을 의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유라고 가정해보죠.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처지면 내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모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미래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잠시 업무에서 손을 뗀다고 해서 업무에 대한 열정, 경험, 실력이 도태될까요? 오히려 잠시 업무에서 멀어짐으로써 더 나은 생각, 생각지 못한 영감, 색다른 경험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휴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휴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성장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에서 하던 일을 할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다 보면 내 안의 불안감은 조금씩 그 모습을 감춰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업무 불안감을 다른 생각으로 자연스레 덮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회사 일을 집에까지 와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심리학에서는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는 마치지 못한 일을 마음속에서 쉽게 지우지 못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시험장에서 나온 직후 자신 있게 푼 문제보다는 아리송하게 풀거나 아예 손도 못 댄 문제들이 더 잘 떠오릅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통화를 하다가 순간 배터리가 나가버렸다면 어떻게 해서든 다시 연결해 통화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인가 끝내지 못했다는 찝찝함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한 찝찝함 때문에 머릿속에서 일이 맴도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유별나서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상황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 달에 갈 여행지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는 어디인지, 자동차 보험을 그대로 연장할 것인지, 다른 보험사를 알아볼 것인지, 올 여름은 선풍기로 버틸 것인지, 아니면 에어컨을 하나 장만할 것인지 등 생각할 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업무는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그렇게 다른 생각들과 섞일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일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미래의 자신에게 떠넘기고 지금의 자신에게는 하나하나 시간을 선물하길 바랍니다. 회사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8년 차이지만 인간관계는 아직 제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같은 팀에 불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른 팀에서 근무할 때는 회사에서 마주치면 눈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는데 3개월 전 팀 이동을 하면서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속 연수도 같고 직급도 같고 나이도 동갑이라 큰 문제 없이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저는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상대방은 저를 경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팀원에게는 상냥하게 잘 대해주면서 유독 저한테만 냉랭하고 쌀쌀 맞았습니다. 내가 실수라도 한 건가? 혹시 몰라 지난 3개월간의 행동을 돌이켜보았지만 딱히 떠오르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그 친구와 같은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는데 작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다 보니 결국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발전했습니다. 다른 직원들 보기 민망해서 단둘이 회의실로 옮겨 언쟁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이후로 우리 둘의 관계는 더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중한 단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직장인에게 회사 내에 불편하게 지내는 사람만큼 고달픈 일은 없습니다.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 보니 사사건건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오늘 회식 자리에 그도 오는지, 점심을 팀원끼리 먹는다고 하는데 그 친구도 참석하는지 등 불편한 상대가 참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빠질 궁리부터 하게 됩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출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힘든 게 아니라 5일 내내 글을 봐야 한다는 사실이 더 우울하게 만들죠. 그 사람은 왜 나에 대해서 그리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일까요? 알고 보면 그는 내가 상대에게 친근함을 느꼈던 이유로 불편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즉, 근속 연수도 같고 직급도 같고 나이도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사람은 나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친근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경쟁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딱 지금의 관계만큼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선 좀 더 친해져 보기로 마음먹었다면 상대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요즘 관심 분야는 어떤 것인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등 그의 이야기에 집중해야겠지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심리학 기술이 프랭클린 효과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게 부탁을 하라. 부탁을 들어줘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부탁을 하라니 좀 황당할 수도 있겠네요. 프랭클린은 미국 화폐에 등장할 만큼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의원 시절에 자신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했는데 그러려면 상대 정당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 정당의 대표는 프랭클린에게 적대적이었죠. 프랭클린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러던 중 프랭클린은 상대에게 책 한 권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 책은 구하기 힘든 희귀한 책이었죠. 편지를 받은 상대방은 흔쾌히 책을 빌려줍니다. 사실 책을 빌려주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프랭클린에게 책을 빌려준 자신의 행동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프랭클린에게 책까지 빌려주는 호의를 베푼 것을 보니 실은 그가 그리 싫지는 않은가 보군.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태도를 결정한 경우입니다. 이후 둘은 의회에서 만나게 되고 급속히 가까워져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죠. 이 이야기를 통해 프랭클린 효과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회사에서 늘 좋지 않은 소문을 달고 다니는 남자 부하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선배에 대한 예의가 없다, 이기적이다, 동료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같은 불편한 평가가 끊이질 않았죠. 하지만 저는 직속 후배였기에 그를 좀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험담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아니다. 함께 일해보니 예의도 있고 배려심도 많다. 동료들과 허물없이 잘 지내고 있다.
그 후배에게도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너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으니 참고할 만한 것은 참고해라.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후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셈이지요. 그렇다고 특별히 예뻐해서 두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좋지 않은 소문을 달고 다니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렇게 행동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 후배를 신경 쓰고 도와주려는 걸 보니 내가 그 후배를 싫어하지 않은가 보군.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죠. 그 이후로 그 후배를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후배가 제게 어떤 부탁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도와주고 싶게 되더군요. 그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상대에게 발표 준비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보는 것도 좋고, 진행 중인 보고서를 미리 한번 보여주며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와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처럼 덤덤하게 지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미 친해지기 위한 노력은 해볼 만큼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력은 그만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불편한 사람과 모든 시간을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잠시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까지 굳이 내 곁에 두려고 힘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 감정을 솔직히 보여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남의 감정을 위한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감정을 아껴주세요. 단순히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의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를 위한 관계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불편한 상황이라면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내가 편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 모두에게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내 모습은 나 같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팀을 옮겼습니다. 자원에서 이 팀으로 온 거죠. 그 전 부서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활달한 편이라 하고 싶은 말은 웬만하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데, 팀장님부터 팀원들 대부분이 조용하고 말수도 적었어요. 더구나 팀장님이 김 대리는 너무 말이 많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일은 언제 하나? 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상처를 입어 그 후 입을 다물었고, 결국 팀에서 겉돌다가 새 팀으로 자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새로 옮긴 팀의 팀장님도 저와 안 맞았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좋은 이미지였는데 막상 직접 겪으니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특정 팀원에 대한 편애가 너무 심했습니다. 지난번 팀에 잘 맞지 않아서 새로운 팀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적응이 참 쉽지 않네요.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러고 싶습니다. 나 같지 않은 나도 내 몸의 일부입니다. 말하는 것까지 뭐라 하는 팀장님은 제가 봐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을 펑크내며 말만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닐 텐데, 더욱이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면 더 고민이 되죠.
저 역시 활달하고 쾌활한 성격이라 유난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혼자서 일을 묵묵히 수행해내는 것보다 동료들과 어울려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면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죠. 제가 팀 이전을 발령받아 새로운 팀에서 근무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기존에는 몰랐던 새로운 방식과 관점을 익힐 수 있어 업무 자체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팀의 분위기였어요. 무척 조용해서 자리에서 유선 전화로 업무 관련 통화를 할 때면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과는 다르게 항상 조용히 지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는 원래 쾌활하고 활기찬 사람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 답답하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답지 못하다는 생각, 내가 아닌 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급기야 퇴사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하지만 반대로 잘 버텨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도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내가 원래 활동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 좀 더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도 결국 나의 일부야. 이렇게 생각하니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낯설어하는 모습도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항상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강물이 겉으로는 매번 같은 모습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그 강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물은 매 순간 다른 물입니다. 우리가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듯이 다른 사람에게 매번 똑같은 내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회의를 주도하는 모습도 나이고 조용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모습 역시 나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나이고 잘 안 될 것 같다면서 슬쩍 빠지는 모습도 결국 나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리학 이론에는 스트롭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색깔 관련 단어를 인지할 때 단어의 의미와 글자의 색깔이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색깔을 인지하는 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익숙한 것을 무시하는데 시간이 걸림을 의미합니다. 초록색 연필로 노란색이라고 적힌 글씨를 보면 순간 멈칫합니다. 하지만 잠시 어색할 뿐 그래도 노란색은 노란색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다른 색깔로 표현된 나도 결국은 나입니다. 그저 잠시 멈칫하는 것뿐이죠.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답답해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범위를 더 넓혀보기를 바랍니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2년차 직장인입니다. 아직은 신입사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과연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팀장님께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팀장님 주위 동기나 심지어 신입 후배까지도 종종 칭찬하는 것을 보는데 말이죠. 남들이 칭찬받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남과 제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자괴감에 빠져 많이 괴롭습니다. 요즘 회사도 가기 싫고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나를 향한 이 세상 가장 정확한 평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인정받는 정도에 따라 내가 업무를 얼마나 제대로 다 수행하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같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의 칭찬, 동료 직원의 인정, 후배들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보다는 타인의 평가에 맞추어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믿기도 하고요. 그런데 직장 생활의 평가는 그 사람의 본연의 실력보다는 주위 사람들과 환경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능력은 뛰어나지만 상사와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또는 적성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사와 잘 맞고 적성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어도 소속팀 또는 사업부 자체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 결국 나 역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나의 능력에는 생각보다 많은 외부 환경 요인이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회사나 사람들의 평가가 100% 정확한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인정하는 스스로의 평가 기준을 갖고 싶었습니다.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저만의 기준을 말이죠. 사적 이익이 아닌 회사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판단, 약자 편에 서려는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 이러한 기준은 외부 요인에 상관없이 제 스스로 가지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니 점점 외부 평가로부터 의연해질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칭송하는 노벨상을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대작가이자 사상가인 장폴 샤르트르입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을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나의 수상 거부는 충동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명예를 나는 언제나 거부해왔습니다. 작가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면 작가의 방식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글로써 행동해야 합니다. 샤르트르는 글로써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수상과 명예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담긴 글을 대체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죠. 노벨상 수상 거부가 과연 잘한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한 신념을 지녔다는 점, 이것이 매우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열등감을 극복해 우월성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원하는 모습에 다다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우월성의 추구라고 했습니다. 즉, 우월성이란 자기가 바라보는 모습, 자아실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들러는 이런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자아실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자아실현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나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평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 나인데 타인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나를 모르는 타인이 내리는 평가가 얼마나 정확할까요? 내가 나에 대해 내가 나에 대해 하는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그 다음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혹시 보지 못한 나의 외면과 행동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아 실현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내가 누구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가치,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가치를 찾았다면 이젠 내가 잘하고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잘하고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나를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면 결국 타인 역시 나와 똑같은 시선으로 나를 믿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스스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칭찬받는 동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나를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쌓이는 작은 성공들이 또 다른 형태의 큰 자신감을 줍니다. 업무에 실수가 많아 좌절감을 자주 느낍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개발 업무의 특성상 매뉴얼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설령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자꾸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터질까? 어떤 불똥이 나에게 튈까? 또 어떤 실수를 할까? 출근할 때면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쌓이는 느낌입니다. 늘 걱정과 불안을 달고 사는 직장 생활이 힘드네요. 틈과 실수가 만드는 진정한 완벽함. 업무를 할 때 매뉴얼이 없으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므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감도 또 다른 부담입니다. 매뉴얼이 없으면 업무의 일관성도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일을 처리했어도 다음번에는 또 다르게 일을 처리해야 하기도 합니다. 매뉴얼이 없는 상황은 신호등이 고장난 강남대로 사거리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들이대는 차가 장땡이죠.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정말 답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뉴얼이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죠. 매뉴얼도 적당해야 매뉴얼답습니다. 매뉴얼이 너무 촘촘하면 숨 막힙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많은 제약 조건으로 지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할 엄두가 안 납니다. 더구나 개발업체라면
창의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를 주로 하는 환경에서 많은 매뉴얼은 자칫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 자체가 좋다, 나쁘다,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매뉴얼이 있는 상황을 힘들어하겠지만, 규칙에 따라서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매뉴얼이 없는 상황을 힘들어할 것입니다. 만약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규칙에 따라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향이건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직장인이라면 걱정과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을 수 없죠. 감정과 스트레스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을 떠나서 살 수 없듯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대신 걱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마음을 달리 먹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잘 세운다 해도 돌발 상황까지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납니다. 그러니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미리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잘 대처할 수 있다면 좋고,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할 것은 미래에 대해 좀 더 의연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매뉴얼을 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도 준비는 준비일 뿐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대응하지는 못합니다. 틈은 언제나 발생하는 것이죠. 뛰어난 장인은 목재가 서로 완벽히 맞닿게 하기 위해 일부러 목재에 틈을 줍니다. 틈이 목재의 완벽한 조립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러니 틈을 무조건 틈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완벽을 완성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실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완벽해 보이지만 실수하는 사람에게 더 큰 호감을 갖는다는 이론입니다. 실수도 해야 더 인간적으로 보이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변수가 많아 실수를 할 것 같은 상황을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인 몇 개의 실수와 틈이 나에 대한 인간적인 매력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좀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아들러는 인간에게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파악함으로써 지금 내 모습과 내가 바라는 모습이 불일치되는 것을 명확히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 힘든 상황을 탈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인가요? 내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바라는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은 무척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일만 남았습니다.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추천합니다. 바로 단추 누르기 기법입니다. 단추 누르기 기법은 우울감을 가진 사람이 유쾌한 경험과 그렇지 않은 경험을
번갈아가며 생각해 보도록 도움을 주는 훈련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쾌한 사건을 상상할 때는 즐거운 감정이 들지만 불쾌한 사건을 상상할 때는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느끼는 감정은 실제로 그 일을 겪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일에 묶여있던 감정을 지금의 상상으로 다시 꺼내오는 것입니다. 예전 일을 떠올렸던 것만으로 그때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우울해할 것인지 아니면 행복감을 느낄 것인지는 원하는 단추를 누르듯 원하는 감정을 눌러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는 지금 두 개의 단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울의 단추이고 또 하나는 행복의 단추입니다. 어떤 단추를 누르냐에 따라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이 달라집니다. 눈을 감고 행복의 단추를 눌러봅니다. 예전에 느꼈던 행복한 감정들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느껴봅니다. 눈을 떠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감정과 변화의 기분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며 걱정을 느낄 것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여기서 걱정을 멈출 것인지는 내가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직을 많이 하는 게 문제인가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한 지 7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5번째 회사입니다. 평균 1년 5개월에서 한 번씩 직장을 옮긴 셈이죠. 가장 길게 다닌 회사가 2년이고 가장 짧게 다닌 곳은 한 달입니다. 지금 회사는 다닌 지 1년 조금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다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회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다 보니 이래저래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만두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엄마가 화를 내며 말리네요. 끈기도 없고 인내심도 없다고 말이죠. 왜 그렇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하냐면서요. 내가 정말 끈기가 없나?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회사를 자주 옮기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지금 이 길을 가는 이유. 직장 생활 7년 차에 5번째 회사라면 남들보다는 직장을 자주 옮긴 편이네요. 그동안 회사를 옮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월급이 적어서? 전문성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아니면 사람들과 재미있게 어울리지 못해서? 무엇이든 분명히 이유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유 자체보다는 이유에 반응했던 방식입니다. 즉, 문제 그 자체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어떠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고대 그리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인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객관적 현실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견해에 의해 고통받는다. 이는 주관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즉, 같은 사건과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직장에서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생겼을 때 보통 어떻게 대처하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마음에 들지 않은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써보는 편인가요? 사회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상황 속에서만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불편한 상황을 견뎌야 하고, 때론 납득할 수 없는 관례와 이해하기 힘든 직장 동료의 처신을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직을 해야 할 만큼 연봉이 낮은 수준이라도 일이 마음에 들면 그대로 머물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미련 없이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연봉이란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느냐에 따라 나의 생각과 판단은 달라집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마다 가치를 부여하는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만약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다면 직장 생활이 좀 더 순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여러 요소들이 뒤섞여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명확히 있다면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직장에서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추구하다 보면 하나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과일 5개를 동시에 던지면서 한꺼번에 받으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많은 것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인생 역시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추구하는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에 따라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과를 먼저 받을지, 귤을 먼저 받을지, 바나나를 먼저 받을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의 우선 가치에는 돈, 명예, 계급, 인지도, 사랑, 행복, 헌신, 평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이루고 싶은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가치를 이루려면 먼저 삶의 과제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삶의 과제란 내가 이번 생을 통해서 꼭 달성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나 스스로 나에게 부여한 인생의 숙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자 아론 백이 처음 주장했던 우울증 환자의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우울증 환자의 부적응적 행동이 부정적 생각과 심상에 의해서 촉발된다고 했습니다. 즉,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는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모이는 모임에 좋아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만 보면 설렙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 날만 기다려집니다. 용기를 내어 선배에게 마음을 고백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불편한 기억들이 마음의 발목을 붙잡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입니다.
이번에도 잘 안 되겠지? 하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이번에도 거절당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부정적 사고의 지배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행동에도 부정적 사고가 배어납니다. 고백을 하더라도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런 자신감 없는 모습에 상대는 호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처럼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가 배인 행동은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일으키고 실제로 부정적인 인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상대의 부정적 반응은 내 생각이 맞았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아,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네.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었어. 부정적 결과는 어쩌면 우리의 부정적 사고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생각의 힘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생각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태도를 바꾸면 실제로 과정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직에 대한 고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 다른 회사로 가면 자연스레 해결될 거야. 물론 지금 겪는 문제는 다른 회사로 가면 당장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른 회사로 옮길 건가요?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면 일단은 회사 내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봉이 문제라면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전문성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전문성 있는 직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회사 내에서 먼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직은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그 다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길은 저마다 길이 난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하나도 의미 없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비좁고 불편한 길이라도 누군가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에 처음 들어섰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좋을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궁극적으로 닿고자 하는 목적지에는 어떤 길이 더 맞는지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품질관리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 둘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요즘 회사 일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어렵지 않고 별로 힘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업무 자체는 편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뭔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문제는 나이입니다. 30대 후반인 제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망설여지고 불안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저를 받아줄지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게 맞겠죠? 시작하는 지금이
바로 최적의 시기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만 하다 보면 당연히 재미도 없고 실증도 나겠죠.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자니 약간은 지겨운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자니 지금까지 한 일이 아깝고 두렵기도 한 직장인들의 고민을 10분 이해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는 새로운 일을 배우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수고와 창피함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업무보다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동감합니다. 업무의 편안함보다는 힘은 좀 들더라도 좀 더 도전적이고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수록 지금 도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후회할 테니까요. 후회에는 한 일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있다. 그런데 심리 실험 결과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짧은 기간 동안에는 한 일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학에서는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하지 않는 쪽으로 더 많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그럭저럭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많은 팀원이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열정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괜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실패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순간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나 고민합니다. 괜히 도움을 주려다가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이직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만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는 것은 이직을 해서 현재의 직장보다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시간을 절약해줄 새로운 출근길을 발견해도 결국 매일 가던 길로 가고 말지요. 새로운 출근길에 도전했다가 괜히 지각이라도 하면 어떡할까 싶어서요. 심리학에서는 결국 이렇게 하지 않는 경향을 부작위 편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굳이 무언가를 해서 발생할 손해보다 차라리 가만히 있다가 발생할 손실이 더 적다고 판단하는 심리적 경향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순간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하지 않는 마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새로 시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작위 편향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움에 대한 추구 없이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 없다면 실패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도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것이 두렵다면 아마 평생 자전거를 타지 못하겠죠. 넘어질 각오를 해야 자전거를 배울 수 있듯이 새로운 길로 가봐야 새로운 성공의 경험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20대보다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 꿈을 향해 새롭게 도전하는 40대가 더 희망차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자체는 별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시작해야 한다면, 그때가 바로 최적의 시기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KFC의 창업자인 커넬 샌더스는 40세에 처음 닭을 튀기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닭 요리 개발에만 9년을 몰두해 결국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65세에 파산을 하고 맙니다. 65세의 파산이라니 정말 눈앞이 캄캄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지만 65세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사업 재건을 도와줄 투자자를 끈질기게 찾아다닙니다. 1008번을 거절당하고 마침내 1009번째 투자자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KFC가 탄생하게 됩니다. 무엇을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 나이 때문에 머뭇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100년 뒤에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일이 있다면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용기 내어 시작해보는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